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평소에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이라는 이슈와 화두가 실종된 지가 상당히 저는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장기 재정 전망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국회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지금 민주당 지금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여전히 야당이었는데 그때 국회 입장은 재정준칙이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 입법안은 너무 약하다. 뭐 이런 입장이 크게 작용을 해서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재정준칙을 입법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적거리다가 정권의 후반부에 가서 재정준칙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국회가 민주당에서 당 내에서 이런 준칙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공약으로 재정준칙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이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래 관리재정 수지 비율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겠다 했지만은 2022년에는 마이너스 5.4%, 2023년에는 마이너스 3.9%, 그리고 2024년에도 역시 그러니까 올해죠. 역시 세수 부족으로 마이너스 3%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재정준칙을 지키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다시 또 재정준칙 입법을 하겠다고 법안을 내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면목이 서는 일인가 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재정준칙에 대한 진심임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내년도는 마이너스 3%를 반드시 좀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와 함께 어차피 우리가 재정준칙 입법안은 22대 국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라도 행정적인 시스템으로도 재정준칙의 입법에 준하는 그런 어떤 정치권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좀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내년도가 이제 2025년이죠. 장기 재정 전망을 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장기 재정 전망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정 준칙과 재정 개혁에 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그리고 이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 개혁을 하고 재정 준칙을 만들고 이런 많은 논의들은 결국은 우리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장기 재정 전망을 해보니 정말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현재 세대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다행히 2024년 6월 바로 지난달입니까?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 기준연을 개편했는데 아주 이게 윤석열 정부로서는 가뭄껏 단비와 같은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즉 GDP 수준이 올라가면서 국가 채무 비율도 낮아지고 관리재정 수지 비율도 낮아짐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제시했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7년 목표치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개혁에 대한 화두가 실종을 된 이 화두를 다시 한번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학계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년도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한 기대를 걸면서 우리가 재정 개혁에 대한 이슈로서 오늘 아일랜드의 재정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김상겸 교수님, 송호신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재정학회 회장님이신 김종웅 교수님께서는 어제 장모상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다는 점을 아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우리 박노욱 박사님께 기대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재정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보험성 기금들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 곤란하다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미 알고 있고 공감대도 형성이 상당히 되어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제는 재정 운용이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좀 실제 이제 당장 액션이 필요한 이제 그러한 이제 재정 운용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합의가 상당히 이제 미흡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중요한 이제 일들이 점점 미뤄지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위기를 겪었던 이제 아일랜드의 재정 개혁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좀 시사하는 바들 이제 그런 것들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코비드 19 이후의 재정 정책 환경.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정책의 이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 코비드 19 이후에는 모든 나라들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왜 아일랜드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와 좀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일랜드가 뭐 전통 원래는 엄청난 그러니까 서유럽에 있어서 최고의 빈국이었거든요. 제일 가난한 나라였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 가보시면은 그 아일랜드 계통 이민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아일랜드 출신의 갱 그러니까 마피아 그러니까 그 이탈리안 못지않게 아이리시 갱도 상당히 유명하고 영화들도 있고 이미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였다가 그러니까 이미 뭐 살기 힘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나라였다가 이제 그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한 10여 년간 갑자기 이제 급속한 발전을 하고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타이거 그러니까 불렸던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포함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와 유사하게 이제 켈틱 타이거라고 불렸던 나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또 한 번 다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라가 완전히 이제 급속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재정 개혁을 상당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 겪고 이제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이제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 나라의 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경제 위기 극복 과정과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있었던 개혁들 그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아까 나중에 토론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시사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공통적인 재정의 어려움은 첫 번째는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다들 어려워졌다.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했고 그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국가들은 뭐 이미 정상화를 이루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북부 유럽 국가들 오늘 말씀드린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이제 뭐 이미 뭐 재정의 정상화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재정의 정상화가 아직도 이제 중요한 과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구나 이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이 저금리를 가정한 재정 정책을 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위험 자체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 뭐 고령화는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기후 변화를 우리가 이제 체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글로벌리 그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것도 이제는 당면 이제 지출들이 소요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아시는 대로 뭐 지금
뭐 글로벌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방을 포함한 이제 안보 관련 지출들이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과제들 해결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정부를 믿어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위기로 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 아시는 대로 또 이게 글로벌리도 정치적으로 지금 뭐 극우 정당도 이제 오히려 이제 일어나고 상당히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제 정치적으로 합의가 있다기보다는 점점 이제 서로 갈라지는 이제 그런 형태라서 더 우려가 되는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아일랜드 사례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일랜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빈곤한 빈국이었다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이제 고도 성장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 이제 사실 그 전에 이미 아일랜드는 이제 나름대로 경제적인 이제 너무 고도 성장을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버블이 형성되는 이제 그러한 내재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위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겹치면서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렇지 그 회복에 한 7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그리고 오히려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 지금 그런 이제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왜 아일랜드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면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출 주도의 경제이다. 더더욱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극단적인 수출 주도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이번에 이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개방 경제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이제 실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나라가 오픈되어 있는 오픈 인덱스가 있더라고요. 그 이게 수출 수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제를 포함해서 인덱스를 이제 랭킹을 매기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에 따르면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개방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 규제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탑 5 안에 드는 개방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 자체가 이제 거의 그 외국 소위 말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많이 거기에 들어와서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크고 수출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뭐 드라마틱한 이제 업앤다운의 이제 경험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개혁들이 최근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아일랜드가 우리가 뭐 조세 부담률이 낮다, 국민 부담률이 낮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조세 부담률과 이제 국민 부담률은 거의 OECD 평균에 거의 왔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뭐 조세 부담률이 낮다, 이제 국민 부담률이 낮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조세 부담률이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 보장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강화되어 있는 형태이고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확보되어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보시면은 아일랜드가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이제 훨씬 작죠. 정부 지출 규모가 GDP 대비를 하면 훨씬 작고 우리나라가 보시면 이미 OECD 평균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정부 규모가 우리나라 그렇게 작은 나라는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 수입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이제 사회 지출 쪽 규모도 이제 아일랜드가 우리나라보다는 작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근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 수지도 우리 아일랜드는 지금 뭐 흑자이고 이미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부채 규모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아일랜드가 낮고 국채 이자 부담은 우리나라는 현재는 좀 낮긴 이것보다는 2022년 지금은 이거보다 좀 오르긴 올라서 국채 이자 부담이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좀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국채 이자 부담이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보다 높긴 하지만 뭐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보시면은 뭐 반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가족 지원 지출이라든지 이제 이게 저출산 때문에 한번 이제 봤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관련 지출이 낮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일랜드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현금 지원이 좀 많은 형태이고 이 부분에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의 복지 제도가 이제 좀 현금성 지원이 많은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쟁점이 논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간단하게 그래프로 이제 아일랜드가 얼만큼 드라마틱한 역사를 겪었는지 보시면은 이제 영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이 당연히 이제 강국으로서 있는 거고 아일랜드가 이제 옆에 붙어 있는 변방의 국가인데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이게 뭡니까 GDP 그러니까 1인당 GDP죠. 보시면 낮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가 오면은 드라마틱하게 이제 올라가서 지금은 뭐 영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1인당 GDP를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위기를 겪었던 이제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영국과는 갭이 점점 벌어지는 이제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를 겪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얼만큼 드라마틱한지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국채 가격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을 때 이제 국제 시장에서 이제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있죠. 수익률이 이제 보시면은 뭐 20% 넘죠, 그죠? 20%가 넘는 수준이었으니까 그 전에는 보시면은 뭐 다 아주 낮은 수준인데 이 기간 동안에 드라마틱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 동안은 거의 뭐 아시는데 이제 이때 구제 금융을 받게 되고 국제 시장에 사실 접근성 자체가 없어지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드라마틱한 것은 이제 아주 짧은 시기에 일어난다. 이게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점진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게 이제 위기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고 실업률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빨간 한국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여기 있는데. 이제 이게 90년대 이전 중반 이전에는 보시면 상당히 높거든요. 높아서 이제 이게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켈틱 타이거 시즌이 이제 그 기간이 오는 거죠. 이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실업률도 이제 낮아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그때 겪으면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내려와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업앤다운이 아주 많았던 이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 뭐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노인 부양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빨간 게 우리나라고 이제 파란 게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 높았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수렴해서 양국이 비슷한 형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세를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곧 추월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도 요즘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면은 이제 그 아일랜드는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1.5 이상은 유지하는 이제 그런 형태이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과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보시면은 이제 아까 사회 지출이 그렇게 아일랜드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OECD 평균보다 뭐 약 OECD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약간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지는 않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낮은 수준으로 이제 진위 개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율을 보시더라도 이제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50% 이하 40%대가 이제 가장 높은 때였고 최근에는 더더욱 이제 떨어진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일랜드는 이제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다 50%를 넘는 아주 적어도 이제 유럽 국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탑5 내지는 탑10 수준 안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수지를 보시더라도 이제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재정 적자가 발생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GDP 마이너스 30%니까 엄청나죠, 그죠? 뒤에 이제 이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뒤에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보시면은 이제 뭐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금방 이제 지출을 하긴 했지만 금방이 흑자로 돌아서서 지금은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돈이 남아서 이제 미래를 위한 이제 기금을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정부 지출 규모를 보시더라도 이제
그 위기 때는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났는데 보시면 갈수록 이제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정부 지출 규모가 GDP 대비로는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채 수준도 이제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낮아진 상황이고, 사회보장 지출도 이제 위기 때는 뭐 상당히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상당히 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때 많이 주는 것이 공공 부분이 엄청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이제 있었던 것이 이제 구조조정 중에서 이제 공공 부문 공무원 숫자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수준도 줄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래서 공공 부문을 먼저 그렇게 하고 사실 이제 민간으로 옮겨서 민간도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고 이제 그런 조정을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낮춘다는 이런 건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이제 재밌는 것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통해서 거꾸로 이민이 나가는 걸로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업률이 여전히 높긴 높았지만 젊은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이민을 떠남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 경제적인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민간 부분에 일자리가 줄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임금 수준을 낮추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별로 안 되고 대신 사람들이 떠남으로써 이제 고용 숫자가 줄어들므로써 이제 그 비용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민간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졌고, 반면에 공공부문은 이제 실제 종사자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고 하는 그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상당한 부분이 사회보장 이걸 통해서는 이 중산층 이상의 부담이 엄청 컸고요. 반면에 취약계층은 뭐 거의 혜택을 보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던 때가 이제 그 위기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공공사회지출도 사회지출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규모는 줄고 있지만 이제 1인당 그 공공사회지출을 보시면은 상당히 위기 기간에 동안에 늘어났고 그다음에 소폭 이제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뭐 공공 서비스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부 부문의 이제 그런 지출들인데 임금을 포함한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는 아주 이제 효율화시키는 방향으로 엄청 줄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도 많이 줄었고, 그 노동 생산성을 또 보시면은 이제 아일랜드가 뭐 역대급이죠. 비교가 안 되는 이제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그 노동 생산성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또 다시 확인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계 부채도 이제 아일랜드가 그 경제 위기가 오면서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금융기관의 부채, 가계 부채인데 이제 그게 역대급으로 올라갔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이 위기가 오기 직전 2008년이죠. 위기가 오기 직전부터 보면은 가계부채가 이제 점점 올라가서 이제 최고에 달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축소시키는 추세로 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이제 추세를 보면 염려스럽긴 한 거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20년대 이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죠. 그때부터 보면은 이제 계속 늘어나서 지금 또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뭐 굳이 아일랜드하고 비교한다면은 거의 이제 근접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 수입 규모도 보시면은 이제 뭐 GDP 대비는 아일랜드는 정부 이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경제 성장도 많이 이루어지고 GDP가 워낙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비중은 이제 줄어드는 형태가 되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조세 수입은 늘어나서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의 특징은 이제 그 조세 중에서도 개인 소득세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세입 중에서 이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개인 소득세 비중이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은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높았다가 지금은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가 점점 아시는 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 특히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세수가 이제 아일랜드가 유명한 게 이제 법인세가 낮다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10%에서 한 12.5% 사이를 계속 이제 오가는 이제 그러한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법인 세수 자체는 워낙 그 경기가 좋아서 이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최근의 추세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정 수 뭐 경기 이제 그거에 대한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아일랜드보다는 이제 세수가 높긴 높죠. 이제 그게 우리나라 뭐 세율이 당연히 높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아일랜드는 워낙 이제 그 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에 따라서는 이제 상당한 이제 법인 세수가 들어오기도 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세수가 이제 경기 변동을 많이 타는데 이게 이제 아일랜드가 위기가 왔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부동산 세수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공공부문에 돈이 많아지면은 이게 돈을 계속 쓰게 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 동행적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일랜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는 그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여기 쓰진 않았는데 재무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쓰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또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그 아일랜드는 복지 쪽에 보면은 서비스보다는 이제 현금성 지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티피컬하게 이제 아일랜드의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 구조를 보여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표를 사기 위해서 이제 현금을 나누어 주는 이제 그러한 정치가 상당히 이제 만연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켈틱 타이거 시즌 기간 동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뒤에 좀 상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그 왜 그때 이제 경제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86년이죠. 그때와 이제 경제 발전이 되었을 때 픽인 시즌인 2006년 경제 위기 직전인데요. 이 아일랜드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긴 기간도 한 20년이죠. 그죠? 20년입니까? 그렇죠. 20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EU 평균과 비교하면은 EU 평균의 67%밖에 GDP가 안 되었는데 이때는 140% 가까이 되어서 이미 뭐 유럽에서 부자인 나라 하나로 변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 규모도 그 전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재정 수지도 그 전에는 마이너스 12%였는데 지금은 흑자로 돌았었고 이 당시에는 정부 부채 규모도 드라마틱하게 뭐 24%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자 상환액도 이제 뭐 GDP의 5% 조세 수입의 한 5%밖에 안 나가게 되고 고용자 수도 거의 더블링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나고요. 실업률도 뭐 4분의 1로 줄어드는 아주 이제 드라마틱한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경제 성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왜 그랬는지 보면은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낮은 세 부담, 특히 이제 법인 세율이 아주 낮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56년부터 아일랜드 자체가 아마 계속 그 세 부담은 낮은 국가 형태로 유지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제 변화는 이제 EU에 가입하면서 이제 EU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게 가난한 나라이니까 이제 이 EU에 가지고 있는 이 이제 개발 펀드를 가지고 이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과 인프라 투자에도 활용이 되고 그 당시 규모를 보면 이 금액이 작지는 않은 금액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EU 가입이 중요한 것은 이제 EU 시장에 이제 유럽 시장에 이제 접근하게 되었다.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주로 이제 영국하고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EU가 가게 되면서 바로 이제 영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EU 시장을 접근하게 되는 이것도 아주 큰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성장한 게 사실은 이게 국제 시장의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산업 정책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다국적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찐텔이 제일 처음 상징적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데일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이제 멀티내셔널한 이제 IT 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보조금과 재정 인프라 제공이 이제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EU 마켓이 자체가 공동 마켓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 다국적 기업들이 가고 싶은 이제 로케이션으로 이제 자기들 자리매김하는 이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전략이었고 그것이 성공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외 이제 아일랜드에 위치하면 이제 이외에는 이제 무관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이제 근데 보면 아일랜드가 이제 EU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임금이 낮고 정부 보조도 괜찮고 세부담도 낮고 그리고 이제 영어권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주로 영국을 통했는데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아일랜드로 옮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이런 중에도 이제 자국 기업을 이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성과가 그렇게 있었던 것은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것들 통해서 뭐 14,000명의 고급 일자리가 나오고 이 아일랜드 전체 인구 규모 50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14,000이면 상당히 이제 큰 일자리 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지정학적, 인구학적 특성도 아주 크게 작동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특히 타임존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하고 서로 24시간 또,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실을 두면은 미국 본사하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일하면 밤에, 낮에 일해서 밤에 아일랜드에 넘기면 아일랜드에서 또 일하고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는 체제가 이제 구축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나마 이제 경쟁이 될 수 있는 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인데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어라고 하는 차이 때문에 훨씬 또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영국보다는 또 임금이 낮고 이런 이제 비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아일랜드가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효과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데 최부국의 하나로 되었다. 이제 변했다. 최빈국에서. 그리고 이제 실업률 아까 감소 말씀을 드렸고 최저 평균 임금 수준도 유럽 최고로 올라갔고 인플레이션 수준도 이제 북부 유럽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국가 부채도 안정되고 보시면 이제 아일랜드가 전형적으로 이제 가난해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나라인데 이때는 이제 이민이 들어오는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드블린에 사는 거주자의 10%가 외국에서 들어온 국외 출생자다 할 정도로 이제 여기에 돈이 있는 나라로 이제 변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코노미스의 삶의 질 지수를 보더라도 2005년에는 1위였고 2013년에 12위로 뭐 이제 위기 이후에 떨어진 건데 2005년만 하더라도 이제 1위로 꼽히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한계는 이제 이게 대부분의 아일랜드 수출이 93%는 외국인 소유 기업의 다국적 기업의 실적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이때도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극단적인 호황은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2001년까지 이루어지고요. 2001년부터 보시면 한 2003년 이때는 성장에 이제 좀 둔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000년대 들면서 중요한 사실 정책 과제는 이제 고도 성장은 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유지 가능한 형태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실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의 전환보다는 이제 부동산을 통한 이제 버블을 형성시키는 형태로 가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기간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성장 둔화가 2000년대 초반에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뭐 국제적인 동향이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IT 좀 버블도 꺼지는 것도 있었고 이제 수족구가 하면서 영국과의 교류가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동유럽이 이제 이후에 조인하게 되면서 이제 저임금의 어드밴티지도 이제 줄게 되고 중국도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낮은 임금으로 이제 경쟁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2003년 말쯤 가면은 이제 미국 경제 회복되고 그러면서 아일랜드도 다시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2003년 이후에 경제 위기 직전까지는 이제는 켈틱 타이거 시즌 2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논의들이 신문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아마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 이제 경제 성장률도 제기를 하게 되고 EU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이 되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예, 그게 죽나 본데 빠져 있네.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이때 다시 이제 좀 슬로우 다운 되다가 다시 이제 재기하는 시기가 2003년 이후부터 이제 경제 위기 직전까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때 이제 그동안 쌓여 있는 부가 이제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제 건설업이 GDP의 12%를 차지하는 그래서 미숙년 청년 노동자들도 대부분 여기 고용되는 그래서 이 숫자가 상당히 과한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주 과한 숫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이제 이 보시면 이제 2004년에 주택 건설을 신규 건설을 8만 호를 했는데 당시 UK가 16만 호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UK가 인구는 12배, 걔가 12배 많기 때문에 15배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과열인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주택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다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정책도 이제 잘못한 것이 이제 주택 구입이나 임대 비용에 대한 조세 혜택이 상당히 과하게 있었고 또 금융 자유화가 겹치면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수익률 경쟁이 이제 무한 경쟁으로 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이제 부동산 일단 돈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몰리고 반면에 자유화가 되면서 이제 국제 시장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대부분이 이제 이 단기 외자를 들여와서 국내 부동산에 중장기 대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는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빌드업하기 시작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이제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규제 당국의 경고나 개입도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 자체도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화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임금 상승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과도한 정부 지출로 인한 국가 경쟁적 약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임금 상승도 되고 인플레이션도 일어나는 것인데 더불어서 이제 이때 돌아보면은 이제 재정 정책도 실패했다. 돈이 넘치니까 이제 재정 정책도 같이 이제 쓰는 방향으로 이제 갔다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국내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실제 성과를 보면은 한 10개 미만의 뭐 그러니까 한 5, 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 수준이 있었는데 실제 연간 수입은 1조를 넘는 이제 10조죠. 1 빌런이면 10조 원입니까? 그러면 되나? 그죠? 1 빌런을 초과하는 기업은 없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것이 이제 국내 기업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불균형해지고 있는 저금리가 오래되면서 이제 버블이 글로벌하게도 형성이 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자유화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2005년 기사에서 아일랜드 금융 시장을 와일드 웨스트 오브 유로피안 뭐 파이낸스에서 뭐 국제적으로도 이쪽이 이제 너무 규제가 없이 막 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 추세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아일랜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급속히 하락하고 이때 재정 정책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엄청 늘어나서 이제 이것이 계속 간다는 이제 가정의 기반에서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아일랜드 내부의 중앙은행이나 재정당국뿐만 아니고 뭐 EU나 뭐 IMF도 이걸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경제 좀 경기 후퇴가 있더라도 점진적이고 아일랜드는 적응할 수 있다고 국제 기구들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그 당시에 보고서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게 준비는 안 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는데 급반전하게 되는 게 2007년에 이제 GDP 성장률이 5%에서 8년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바로 마이너스 8로 떨어지는 급격한 급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 수지도 2007년만 하더라도 이제 균형이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로 떨어지는 그리고 실업률은 14%로 올라가고 해외 이주자가 급증하게 되는 그래서 과거에 이민을 떠나는 그런 나라로 다시 이제 변모하게 되는 짧은 시기에 이제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위기가 오는데 사인이 전혀 없었냐 하고 돌아보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전문가들이 그 아일랜드 그 당시에 있었던 전문가들은 그래서 연간 생산성 자체가 이미 2000년대 중반 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EU 전반적인 평균보다도 높고 노동 비용 증가율도 EU 전반적인 지역보다도 높고 국가 경쟁력도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들이 경제 위기가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무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 정책 관점에서 보면은 이때 이제 경기 순환 동행적 재정 정책 돈이 많으면 써버리는 그 실제 재무부 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고요. 뭐 돈이 있으면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세수가 확 줄게 되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악화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소요도 반면에 이제 예. 예. 재정 소요도 이제 그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재정 소요가 이제 이제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세수 자체가 줄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거의 한 50% 정도 재정 소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행들이 무너지니까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재정 소요 거의 반반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GDP의 50% 수준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직전에는 보면 이 부채 수준이 GDP의 한 25%거든요. 근데 이때 뒤에 보시면은 이게 거의 13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한 100% 정도가 다 이게 이제 세수 감소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구제 이거의 그 규모가 이제 그렇게 엄청났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위기를 아직까지 안 겪었기 때문에 진짜 위기가 오면 재정 소요가 얼마일지에 대해서 사실 좀 감이 잘 없는데 그러니까 스웨덴만 생각하더라도 스웨덴이 이제 자기들도 위기를 겪었거든요. 겪었는데 90년대 겪었는데 그때 보면 그 경험을 기반해서 재정 준칙을 만들 때 이제 버퍼로 평상시에 위기에 재정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GDP의 30-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30-40%는 버퍼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일랜드의 경험을 보면 그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보면은 이제 세수 기반의 안정성 자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아일랜드가 전통적으로는 소득세 중심의 세수 구조인데 2000년대에 가면서는 이제 이게 이제 버블이 형성되면서 자산 과세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바로 세수로 전이돼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제 사회복지 쪽의 지출 특징을 보시면은 아일랜드는 이제 현금 이전 중심의 복지 지출 서비스보다는 그래서 북구 유럽과는 좀 대조되는 형태입니다. 북구는 이제 그러니까 돈으로 주기보다는 정부가 이제 공공 서비스를 가지고 제공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아일랜드는 이제 그런 시스템 구축보다는 직접 돈을 주는 형태의 그런 이제 복지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비판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게 현 정부는 이제 이쪽을 북구 유럽 모델을 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현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현금 이전 지출이 계속 아이템 발굴하듯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서 이것도 좀 재미있는 비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생각보다 아일랜드가 이제 좀 강하긴 한데 그 이유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근로소득자의 40%가 세 부담을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반면에 이제 상위 10% 고소득자가 소득세 80%를 내니까 그냥 소득세 하나를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상당히 특이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그 정부 규모나 사회 지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세수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불평등도가 높지는 않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재밌는 게 지금까지 요약해서 보시면은 이제 90년대에 이제 켈틱 타이거라고 하는 이제 경제 기적의 시대를 지내다가 이제 버블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이제 그러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롤러코스터 라이드라고 이제 그 당시 언론들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무너졌다가 어떻게 이제 개혁을 하고 돌아왔는지 이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이제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약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정말 가난할 때 아일랜드인 거죠. 아일랜드 보면 표현이 그 당시의 표현을 보면 이제
서유럽이 다 부자들이니까 그죠. 부자들 사이에서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이런 이제 명칭을 가지고 있다가 이때 이제 부흥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위기 때 다시 엄청난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 경제 성장률로 보면 이제 그렇고 이제 실제로 정부 재정 쪽을 보시더라도 이제 드라마틱한 이때 그 부채 수준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제 경제 위기 직전인 거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100% 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이고요.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축소해서 안정화 이상의 이제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요 지표를 보시면은 뭐 GDP 성장률이 이제 뭐 작년에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이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거의 잡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업률도 이제 코로나 때보다는 이제 다 안정화되어 있고 재정 수지는 이미 코로나 직후 바로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이제 그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그 법인 세수가 이제 엄청 늘어난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수준도 보시면은 이제 뭐 코로나 때는 좀 이제 지출을 했지만 다 40% 이하로 40%대로 이제 안정화되었고 경상수지도 이제 보시면 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아일랜드 경제는 뭐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제 오히려 이제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 재정도 다 정상화되었다라고 숫자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하인드의 이제 재정 쪽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 요소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정상화하는 또 그 부분이 PPT에는 담지를 않았는데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아일랜드 자체적으로 경제 위기가 온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개입 없이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외적인 환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IMF가 들어오고 이제 EU가 들어와서 이제 그 조정 소위 말하는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당한 부분이 이제 EU 프레임워크이죠. 재정의 프레임워크, 재정 준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전통적으로 말했던 재정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가 60% 이하이고 재정 수지 적자는 3% 이하이고 이제 그런 준칙이 사실은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위기 때는 그게 지킬 수 없었지만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전혀 어려운 과제가 아니고 뒤에 보시면 다 그거는 이슈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들 경제 구조에 적합한 별도의 준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재정 지출에 있어서 이제 자본하고 경상 지출인데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이때 막 경제 성장 막 할 때 이때 보시면은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경상 지출 증가율이 훨씬 많고 이제 자본 지출보다는 좀 많이 한 형태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반면에 이제 경제 위기 시기 때는 보시면은 이제 자본 지출을 대폭 삭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상 지출은 사람들 임금도 있고 당장 쓰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이 훨씬 좀 어렵고 반면에 자본 지출은 일단 스탑하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자본 지출 중심의 이제 삭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기 경제 위기 직후에 이제 그 정상화 기간 동안에는 거꾸로 이제 자본 지출 대폭 증가시켜서 이제 미래지향적 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 반면에 이제 경상 지출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재정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그것뿐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경제위기 직후에 한 5년간인데 15년부터가 완전히 정상화된 기간인데 보시면은 한 5년 동안은 이제 약간 점진적으로 경상 지출이 이제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경상 지출이 다시 이제 점프하면서 이 수준이 계속 가게 되는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는 이제 그 구조를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뒤에 말씀드릴 아일랜드 나름의 이제 지출 준칙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현상이 이제 우려가 되어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개혁된 아일랜드의 이제 예산 프레임워크는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제 EU의 재정 프레임워크인 이제 요걸 따라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있고 이게 뭐 30% 아니 60% 국가 부채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 3% 이하 그거죠. 그거 플러스 이제 그거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 교정적 장치, EU의 프레임워크가 그대로 작동하는 형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고 이제 2세대 재정 준칙인 이제 이거죠. 이게 피스칼 컴팩트라고 그러는데 2세대 재정 준칙에 보면은 이제 훨씬 타이트하게 이제 예방적 장치를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 담은 내용이 이제 아일랜드에서 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Fiscal Responsibility Act라고 해서 이걸 이제 2012년에 이제 이제 입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재정 준칙도 들어오게 되고 다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이게 여기에 담긴 재정 준칙은 EU에서 말하는 피스칼 컴팩트의 재정 준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 현상 때문에 코로나 겪으면서 생겨나는 이 새로운 현상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좀 더 선제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 재정 계획을 또 하게 됩니다. 보시면 뭐 재정은 뭐 정상화되고 있다. 이미 코로나 직후부터 줄여서 이미 흑자로 돌아섰다. 이제 재정 수지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계획을 보시면은 이제 이 중기 지출 계획을 그러니까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것도 뭐 이제 표준화된 계획이긴 한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출 준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그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예산 편성과 이 과정에서 예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분석과 토론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또 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 스펜딩 리뷰라고 해서 이제 지출 구조조정을 재량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 뭐 조회 지출 다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지출 검토를 하게 되는 스펜딩 리뷰를 제도를 들여오게 됩니다. 들여오게 되고 독립적인 제주기구를 2012년에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평가와 이런 지출 검토 같은 일들을 분석을 하기 위한 이제 Irish Government Economic Evaluation Service라고 해서 이 평가 조직을 이제 신설하게 됩니다. 이걸 재무부 처음에는 이제 디파트먼트 뭐 퍼블릭 익스펜디처죠. 지출청이라 그래야 될까요? 지출부 관리하는 부서에 만들었는데 뒤에 가면서는 이제 각 부처마다 정책 부처마다 다 이 유닛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 내에는 이제 범정부적으로 이런 이제 평가에 집중을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정부 내에 200명 정도 숫자로 그 유닛이 이미 이제 강화되게 되는 이제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의회에 이제 재정 기구 예산 기구가 따로 있긴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퍼포먼스 버짓 그러니까 성과주의 예산 제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성인지 예산 제도 그러니까 젠더 버지팅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이런 측면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것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평가 전문 조직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는 이제 중앙 조직에만 있다가 모든 정책 부처에 이제 강화된 형태로 해서 한 200명의 이게 이제 정부 내에 이제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뭐 평가를 한다 이제 분석을 하면 다 아웃소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반면에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정책 대안까지 가려고 하면 뭐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경험인데 이러한 전문성이 정부 내에 있어야지만 이게 진짜 액션 가능한 이제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평가와 성과 관리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중앙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모든 정책 부처에 이걸 인베드 시킨 내재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특히 이제 지출 검토가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뭐 재량 지출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체 예산의 한 20%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나마 막 이렇게 쥐어짜면 짤 수 있는 타겟이 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정부 전체의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하인데 그게 뭐 한 120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재정 적자가 거의 90조, 100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량 지출에서 한 20%를 줄여도 24조니까 사실은 재량 지출만 봐가지고는 더 이상 그러니까 연간 통상적인 연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하는 그런 지출 구조정만으로는 재정 정상화는 힘들어졌다. 이미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근본적인 의무 지출 뭐 그런 경직성 지출들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구조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스펜딩 리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보셨지만 그 정부 규모가 이렇게 늘었다 그렇게 주는 데에는 엄청난 이제 구조조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출 검토가 이제 일종의 뭐 그 예산 과정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최근을 보시면 한 25개의 분야 보고서가 있고 22개, 뭐 25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이제 재정 여건에 따라서는 초점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우면 이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예산 삭감에 초점을 둔 지출 검토를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재정 여건이 이제 뭐 괜찮고 뭐 경제도 괜찮으면 그냥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하게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아일랜드의 특징은 이제 보통 이제 딴 나라들 열심히 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위기 상황이 와야지만 이걸 이제 타이트하게 가는데, 반면에 아일랜드는 이걸 평상시에도 돌아가는 그런 제도로 이제 제도화해서 예산 과정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는 게 이제 아일랜드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있고 뭐 이거는 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의회도 이제 또 예산기구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영국도 사실은 뭐 복수에 사실은 어떤 그런 재정기구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이야기한다면 의회에 있다고 해서 뭐 더 만들지 못할 사실은 이제 그런 이유는 없고요. 행정부에 있는 또 독립적인 재정기구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이제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제 미래를 위한 펀드를 조성했다. 두 가지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이게 2022년에 이미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게 4월인지 올해 입법이 되었더라고요. 6월 정도에. 그래서 이제 입법화되어서 두 가지 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돈이 남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돈이 남으니까 막 쓴다는 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어차피 이 호황은 계속 가지는 않는다.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퓨처 아일랜드 펀드 같은 경우에 100빌리언이고 GDP의 0.8%를 2024년부터 35년까지 한 10년이죠. 매년 이제 펀드로 이전해서 소위 말하는 국부 펀드 형태로 만들어서 자본시장에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2041년 이후에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용도는 재밌는 거는 현 세대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때 세대에 가서 그때 이제 필요한 고령화라든지 재정 소요는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재정 소요는 어떻게 쓸 것인지는 그때 의사 결정자들이 이제 결정한다. 이제 그런 형태의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재미있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걸 자기가 안 쓰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앤드 클라이밋 앤 이제 네이처 펀드는 이것보다 소액의 규모이긴 한데 14.5빌리언 정도이고요. 유로이고. 그래서 2024년부터 30년 동안 한 6년 동안 매년 이제 한 2빌리언씩 이제 펀드로 이전한다. 그래서 이제 조성한다는 것이고요. 용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아까 경기 위기가 왔을 때 대표적으로 준 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 투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드라마틱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그건 캐피털 프로젝트, 그러니까 자본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돈. 그래서 그 용도, 자본 투자를 위한 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 이제 돈은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지출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용도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거는 만약에 기후 대응을 위한 소요가 있다면 심사해서 이제 그건 반영하겠다. 이제 이런 용도로 이제 이 또 하나의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이제 그러한 재정 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은 이제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재정 개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뒤에 앞에서 제 설명을 빼먹었는데, 그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지출 준칙을 뭐로 만드냐면 장기 경제 성장률 이내로 제한한다. 그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경제 성장률 5%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거 아까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리고 지나간 것 같아요. 가면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거 그게 있는데 그게 안 뜨네요. 그게 그림이 있는데, 예, 그게 되게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보면은 이제 아일랜드의 이제 장기 재정
성장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한 5% 정도입니다. 2% 정도가 그러니까 3% 정도가 실질이고 2%가 아마 인플레이션 아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5% 이내로 이제 연간 증가율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출 준칙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 법에는 이제 EU의 준칙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 그런데 이 준칙은 조금 뭐 행정부 내의 준칙 같아요. 그래서 내셔널 스pen딩 룰이라고 해서 특별히 법은 아니고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코어 지출이 핵심 지출이냐 비핵심 지출이냐를 이때 또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 지출은 이제 5% 이하로 제한을 하고 비핵심 지출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용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핵심 지출은 정의하기를 일회성 지출인 거죠. 뭐 위기 상황이 왔다든지 뭐 전쟁 에너지 위기 왔을 때 이제 일회성 지출로 하는 것을 이제 비핵심 지출로 하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능으로서 계속 돈 써야 되는 지출은 이제 핵심 지출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제 이게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논란이 상당히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독립적인 재정 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를 들면 이제 당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이게 5% 이걸 못 지키거든요. 아일랜드도 이 준칙을 깨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재정 전망을 할 때도 이제 이거는 빼고 이제 코어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도대체 핵심 지출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게이밍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정해야 된다. 만약에 편의에 따라서 뭐 핵심 지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비핵심 지출을 빼게 되면은 이 준칙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되긴 한데, 근데 원래 의도는 이제 이런 이제 지출 준칙이 있지만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위해서 일회성의 그 위기 대응성 지출은 따로 운용을 한다. 이제 이게 원래 의도했던 프레임워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래 재정 소유를 위한 두 가지 펀드를 조성했다. 그리고 이제 준칙 기반의 재정 운용을 이제 뭐 EU의 프레임워크도 있고 이제 자기들 내부의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한 이제 그 기반으로서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걸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재정 기구 그리고 이제 지출 계획도 있고 지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평가 기능과 분석 기능을 강화시키는 노력도 하고 또 다른 제도 뭐 성과주의 예산제도 뭐 성인지 예산제도 같은 형평성 기반의 예산제도 이런 것들도 이제 강화했다. 이것이 이제 아일랜드 경제 위기 이후에 최근에 이제 재정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 맡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상겸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재정개혁은 사실 이제 2003년도에 있었던 법인세율이나 이 정도만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정개혁 성과도 이렇게 훌륭한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덕분에 공부 되게 많이 했고요.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발제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는 뭐 시사점 이런 것들 위주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아일랜드는 이제 개방도를 확 늘려서 그러니까 FDI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래서 그 성과도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방도가 컨트롤하기 너무 높은 수준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좀 취약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이게 다시 회복하는 데는 아마 재정 정책을 잘 펴서 그렇다 그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재정 정책의 핵심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강력하고도 잘 작동하는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이걸 실제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제3의 기관이나 이런 것들 두고 재정 준칙이 잘 지켜지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계속 이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좀 걱정하는 나라 살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일랜드가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일부 이제 그 초반에 옥동석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이 현 정부 출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재정학자들, 나라 살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자들은 사실 이구동성으로 우리 빨리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 재정이 그 전까지는 사실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재정이 정말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빨리 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여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뭐 출산율이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수준이고 이게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고령화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 사람, 정부가 케어해줘야 되는 국민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재정이 계속 나빠지는 거거든요. 재정 적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냥 가만 놔둬도 심각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정책이 사실은 뭐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렵게 얘기할 거 이제 조금 뭔지 객관적인 표현으로 하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빚을 굉장히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알아듣기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지금 가정 살림이 되게 안 좋으니 빚을 내자. 근데 빚을 왕창 낸 거죠. 그래서 낼 때 그냥 써서 온 가족이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누가 썼냐면 어른들이 쓰고 그 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라.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써버리고 자식 세대가 갚아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랬었었는데 사실 이게 미래 세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빚은 어른들이 내버리고 그 돈은 니네가 갚아라 자식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뭐 세대 간 갈등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던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런 거를 쓰면서 사실 이제 뭐 좀 부끄러우니까 이런저런 핑계들을 많이 댔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다. 또 뭐 미래도 소중하지만 현재도 소중하다. 그리고 뭐 이상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빚내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미래에 나한테 돈을 꼬아가지고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우리 집 빚이 좀 많지만 이웃들 둘러보면 우리 빚이 이렇게 딱히 많은 것 같지도 않으니까 더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구차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변명들을 해가면서 이제 재정을 많이 훼손을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발제문에서 아일랜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놓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랑은 완전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좀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물론 이제 뭐 어떤 정책의 평가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은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회복을 시키고 이제 본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까 말씀드렸고 그동안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지만 재정 준칙을 빨리 도입을 해서 이걸 좀 엄격하게 좀 준수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얘기 나온 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뭐 좌냐 우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미래,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계속 못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건 뭐 정치나 정치권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능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되게 무책임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뭐 그럼 단기간에 이번에 또 뭐 국회 새로 출범한 국회에 이게 이제 뭐 제출이 돼서 재정 준칙이 도입이 될 거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앞날이 밝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사실 나라 살림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이 와중에도 25만 원, 1인당 25만 원씩 얘기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는 뭐냐면,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25만 원씩 이제 지급을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생전 처음 맛보는 달콤함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포퓰리즘의 달콤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25만 원 또 얘기가 나오면 아마 앞으로도 그거 거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엄격하게 재정준칙 도입하고 잘 해서 갖고 나가면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 계속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될 텐데, 결국 이거를 정부가 못하고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못하고 이렇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국가에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의지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그래서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는 음식이 아무리 입에서 달콤하다라고 해도 이게 언젠가 내 건강을 해치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러려면 많이들 아셔야 되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뭐 공로나 이런 그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세미나가 되게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화여대 송호신입니다. 예. 박노욱 박사님께서 그 아일랜드 재정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많이 배웠고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닮은 점도 많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그 경제 위기를 이제 겪게 될 때 그 전에 어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부동산 대출 관련해가지고 은행이 부실화돼가지고 이제 금융위기 타격을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개혁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재정 개혁을 같이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좀 흥미로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재정 개혁을 통해서 그 어떤 뭐 재정 지출 그런 굉장히 축소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뭐 세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오토매틱 스터빌라이즈가 잘 작동하는 누진세 강화 정책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요. 그 결과 이제 코비드 19이 있을 때 좀 순조롭게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부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는 점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제 뭐 재정 준칙이나 아일랜드 재정 개혁이 좀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국 그 재정 준칙이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데 굉장히 전 되게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준칙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출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으로 몇 퍼센트 이상을 높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키기가 편한 건데, 이제 재정 그 아일랜드 이제 박노욱 박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지출 증가율을 이제 5% 장기 경제 성장 이내로 이제 코어 지출을 이제 제약을 하고 넌코어에 대해서는 이제 유연성을 갖는 건데, 우리가 이제 넌코어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하면 그거를 또 이제 익스플로이트 하려는 이제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준칙 자체가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지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재정 준칙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너무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 지출 전체를 이제 묶어서 어떤 이제 이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 러프한 어떤 증가율이나 그런 것들을 두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아일랜드 재정 개혁에서 보면 성과 평가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보면 이제 뭐 예타도 하고 뭐 심층 평가도 하고 이제 사업 평가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는 그런 것들을 더 뭐 인하우스에서도 하는 것 같고 뭐 더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보다 어떤 게 더 심화돼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 정책 재정 당국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흥미롭게 본 게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누진세가 강해가지고 그 상위 10%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내는 거고 이제 세수의 어떤 주된 기반이 이제 다국적 기업의 이제 법인세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화를 많이 시도하고 이제 영어도 잘하고 그런 데면 이제 많은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세수 측면에서는 별 걱정이 없고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이제 펀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 어떤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되게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되게 심하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그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아일랜드가 특별히 하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소개시켜 주면은 그 좀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수 걱정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재정 준칙을 뭐 했던 어떤 재정의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상당히 좀 유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누진세가 강화되고 그러는데 이제 조세정 같은 것은 별로 없는지 물론 이제 재정 당국이나 뭐 경제 뭐 정치인들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덜 한 걸로 제가 좀 이 글에서는 이제 유추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중에 또 소개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저희한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번 이 아일랜드 재정 개혁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유럽의 관방주의 카메랄리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과거 문헌들을 역사를 보다 보니까 영국에서 그 이 고전파 경제학이 등장했을 때 중상주의가 등장했을 때 바로 유럽 대륙에서는 카메랄리스트가 등장했다. 아마 그 중상주의가 머켄틸리스트죠. 예. 그랬는데 이제 머켄틸리스트에 대한 비판을 한 게 아담 스미스가 나오면서 조세의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그 관방주의 즉 유럽의 그 뭡니까 신성 로마 제국 그의 독일의 거기서 등장한 게 이제 관방주의인데 조세의 원칙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뭐 수많은 200개의 달하는 그 국가들이 영주들이 막 다투고 하는 그런 데서의 조세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이게 조세 비율을 세율을 굉장히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들이 자유롭고 이쪽의 한 농노가 저쪽의 한 농노 지역으로 가고 이런 개방 경제 하에서의 그 국가 간의 재정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줬던 것이 카메랄리스트인데 그때는 각 국가들이 세율을 낮춰가면서 재정에 관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이 고전파 경제학과는 다른 형태의 이 어떤 그 국가 경영 시스템이 등장을 했지만 이게 이제 점점 개방 경제보다는 국가 간에 이제 국가들이 서로 커지면서 이제 개방 경제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되면서 이 고전파 경제학이 그 조세 원리가 압도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학 교과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 개방 경제 하에서의 경쟁의 개념이 우리 재정학 교과서에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그 우리 박노옥 박사님의 아일랜드 재정개혁의 시사점에 대해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가하면은 이게 감소한 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일랜드는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정부 부채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수단이 뭐냐. 2차 대전 이후라든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은
이 정부 부채를 비율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인플레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돈을 찍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표시 안 나게 줄이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성장을 우리가 2차 대전 직후에 굉장히 이 국가 간의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정부 부채를 증가했다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일랜드가 정부 부채율이 이렇게 급 하락하게 된 것이 과연 GDP 성장 때문인지 아니면 재정 지출을 감축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질문은, 저는 평소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회 예산기구, 즉 나보 국회 예산정책처가 있는데 뭐 또 행정부 중심으로 또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일랜드에서는 행정부의 독립재정기구가 의회 예산 독립적인 예산기구와 달리 또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작용 기능이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는지, 행정부 내의 독립재정기구가 의회 예산기구와 중복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혹시 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 거대한 재정경제부라는 기획재정부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1차관과 2차관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형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재정당국이 경제정책 기능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그런 걸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재정경제부를 나누어 가지고 예산 당국에 별도의 미니스트리를 둬야 된다, 과거에 기획예산처에 있는 모델,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아일랜드로부터 얻을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재정개혁에 대해서, 경제개혁에 대해서 최근에 반론이, 아일랜드가 GNI는 굉장히 낮다, 외국에 다 뭐 배당금 소득 다 나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실제 누리는 거는 적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익스펜디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로 치면 이게 의무지출, 재량지출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뭐 이런 데 대한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일단 유럽 전체의 재정준칙은 그 적자 비율과 국가 채무 비율, 국가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재정지출에 대한 또 추가적인 행정적인 어떤 뭐 절차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요 상호 간의 관계가 그렇다, 뭐 어떤 관계가 혹시 뭐 갈등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하나 궁금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지출을 제가 평소에 OECD 국가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정부 지출 가운데에서 SOCX 지출, 즉 공공복지 지출, 그거를 쫙 걷어내고 보는 그런 시도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요즘 뭐 통계자료 보기가 뭐 눈도 가물가물하고 해서 좀 힘들어서 잘 안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 지출을 쫙 걷어내고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를 보니까 거의 OECD 국가들이 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일본은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면에서는 그 20% 수준에서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 지출은 약간 상당히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그걸 걷어내고 비복지 지출을 비교하는 이런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질문 겸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좀 더 이제 공부해 또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송호승 교수님 이제 토론해 주신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어 있으면 이제 더 이제 우리나라에 잘 적용이 가능한 시사점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펜딩 리뷰 관련해서는 이 가버넌스부터 사실 스펜딩 리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하기 힘든 일을 이제 인포스 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불편한, 그래서 지출 검토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이제 예산 구조 조정하고 다르게
이제 원래는 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뭐 늘 지출 구조 조정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시간이 1년이라는 시기에 내서는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전문성도 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별도의 트랙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합의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EU에서는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제 스펜딩 리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나라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다 틀린데 근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점은 첫 번째는 이제 뭐 분석 자체를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카데믹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이제 실무적인 전문성 진짜 이 예산에 대한 이해 예산이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그 뭘 건드리면 이걸 절감할 수 있는지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제 전문성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출 검토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정부의 내재화된 기능으로 자리 잡아야지만 진짜 액션 가능한 이제 구조조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외부인이 만들기 힘들다. 외부인은 이제 주로 분석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고 이제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이제 이게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모든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저항이 있는 내용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한 이제 가버넌스 그런 정치적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완전히 정부 내부의 과정이면 작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이야기할 때 우리 공무원 분들 이래서 알잖아요. 해보면은 이게 보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모범 사례로 본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반을 꾸려서 금융위기 직후에 했을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이제 넌 비토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이 지출 절감 방안을 누가 내는데 야 이건 말도 그러니까 안 돼라고 비토할 수 없다. 이제 그게 넌 비토 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다 공개가 되고. 아일랜드도 다 공개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 민감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되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옵션들을 이제 공유한다 국민들하고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이제 가버넌스가 사실은 좀 공식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운영하는 이제 상위의 가버넌스가 있고 실무적인 가버넌스, 우리나라로 치면 작업반이 있고 위원회 같은 게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누구나 보더라도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구조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상당한 부분 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진짜 아일랜드가 어떻게 이 경쟁력 있는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온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전략인데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이제 이미 이 경제 위기 다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국과 동유럽이 들어오면서 이제 비용 가지고는 안 되는 비용 싸다 이걸로는 안 되는 이제 그 위기를 이미 겪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호황이 불었던 것은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것도 여전히 이제 대외적인 건데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조세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해서 미니멀하게 돈을 내야 되는 게 세금이 있는 거죠. 근데 돈을 내야 되는데 내려고 했더니 아일랜드가 제일 싼 거지.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협약 때문에 그 다국적 기업들이 다 거꾸로 아일랜드로 온 걸 그러니까 리인포스하는 강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요소로 작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대외적인 그래서 그 실제로 이쪽에 있는 이제 그 재정 당국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자기들은 이 붐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한다. 이 돈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황이 또 바뀌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펀드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유가 이 돈은 빨리 우리가 세이브해야 되는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 경험에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리고 아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한 것도 아까 이제 요소가 뭐냐 했는데 두 가지 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내부적인 지출 구조정 플러스 이제 물론 제가 볼 때도 또 외부에서 보기에도 상당한 부분은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 것.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아일랜드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시 살아난 것. 이제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이제 공공 부분의 임금이 삭감되고 공무원이 줄고 이제 공무원 지출이 준 것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공 부분은 확실히 이제 그 효율화를 추구했던 거 성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 부분의 효율화 이제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어려웠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민을 가버렸다. 그러니까 가버려서 이제 오히려 비용은 그러니까 임금은 낮추지 못했지만
숫자를 줄여 양적으로 조정이 일어났다고 이제 그렇게 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은 이제 사회적인 부담도 들고 이제 그게 있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양 그룹이 다 가긴 갔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실업의 확률은 이제 로우 스킬드가 높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외부 요인이 아주 크긴 컸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보면은 그 아일랜드가 무너졌을 때 이제 폴 크루그만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보면은 야 아일랜드 리제를 구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 살아나지 않는다면 얘들은 죽었다. 이야기한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글로벌 경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긴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에 좀 그러니까 어떻게 갈 것인지는 상당히 이제 고민이 필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한 개방 경제가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살아나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제 업앤다운을 어느 정도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걸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버퍼를 만들 것인지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일랜드를 보면서 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는 잘 되는 편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또 재밌는 건데 이제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보시면 그리스라든지 뭐 스페인, 포르투갈은 데모하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아일랜드는 그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특징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서 그런 이제 구조조정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이제 위기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러니까 EU라든지 IMF하고도 협의도 빨리 이루어졌고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은행들 이제 구제해 줄 때 이제 사실 외국 기업들이 많이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 은행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빌려준 사람들 좀 손해를 봐야 된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기구들은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여파가 커질까봐 이제 아일랜드 도메스틱하게 다 이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거의 GDP 50%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갈등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아일랜드 자체적으로 합의가 형성되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어 능코어 그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취지는 이제 코어 능코어를 구분함으로써 이제 재정 준칙의 경직성을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경기 대응성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아일랜드 자체도 이미 그 게이밍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인 재정 기구가 지적을 하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취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재량 지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상적인 재량 지출은 다 코어고 다만 일회성 그렇지 그런 재난지원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으로 그냥 계속할 사업이 아닌 것들 그냥 특정한 그러니까 단기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딱 그런 지출만을 이제 능코어라고 정의를 하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 가지고 이제 독립적인 재정기구에서 그걸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끔찍하게 이제 그걸 디파인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왜곡이 일어나서 이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반대로 갈 수 있다. 이제 그걸 우려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게이밍의 여지는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또 제가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재정기구는 이게 이제 행정부 내에 있는 경우가 스웨덴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제 아일랜드도 있는 경우인데 그리고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장점은 이제 실제로 이제 행정부와 인티그레이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뭐 수치를 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능을 입법부에서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 하고 나면은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행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점으로서 정보를 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독립적인 기구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경제 전망이나 그러니까 그 재정 전망 그 출발점이 되는 그 주요 패러미터를 독립적인 재정 기구가 내고 행정부를 그러니까 재무부는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형태인데 그게 그런 나라 많지는 않은데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그런 기능이 가능한 경우는 행정부에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행정부 어떻게 보면 행정부 업무와 아주 인티그레이트 돼서 필요한 정보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의회에 있으면 아무래도 항상 사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질문 말씀하신 건 저 조금 같이 있으면 기능이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이제 그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GNI 그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아일랜드 재무부도 그거는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기들을 그래서 EU의 준칙이 자기들한테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너무 누스하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건 자기들 항상 지킬 수 있다 이거죠. GDP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GNI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뭐 트렌드를 보면 GNI 하더라도 크게 그러니까 사이즈는 다른데 그게 뭐 부채 규모나 이런 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추세는 거의 GDP나 하나 똑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린 작긴 작죠. 좀 작게 줄긴 주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아일랜드 재무부도 인식을 하고 오피셜리 이제 스펜딩 룰 만드는 거라든지 그 논의는 대부분 다 GNI 기준으로 자기들은 해야 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